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 출석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중반 넘어서고 있고 벌써 여름 아닌가 싶은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저희 아나운서국에서 하는 유튜브 뉴스 하나니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예. 이제 그것도 시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열심히 그 유튜브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 주로 하세요?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의 성장기를 보여드리는 유튜브인데 예. 이제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시즌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정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뉴스 아나니입니다. 뉴스 아나니. 네. 알겠습니다. 덕원 씨는 유튜브 안 하세요? 저희 팀 유튜브가 있는데 저희 예. 가끔 이제 소식 같은 거 올리고 네. 공연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7월에 있을 전국 투어 네. 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브로콜리 너마저의 전국 투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관람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로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하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소중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2008년 경기도 화성의 갈대밭에서 앙상이 뼈만 남은 시신이 발견됩니다. 주변에 버려진 옷가지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시신의 정체를 밝힐 핵심적인 단서가 백골 시신의 얼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시신의 얼굴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단서가 된 이것. 1번 성형수술 자국, 2번 베개 자국, 3번 점 뺀 자국. 1번 성형수술 자국, 2번 베개 자국, 3번 점 뺀 자국. 네, 뼈만 남은 백골 시신에서 범인의 흔적 단서가 발견됐는데요. 어떨까요, 덕원 씨? 네. 힌트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백골 시신이라는 게 뼈만 남아 있잖아요. 예. 네. 뼈만 남아 있던 건 피부가 이제 뭐 없다고 해야 될 것인데 피부가 없음에도 드러나는 자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상당한 힌트를 네. 주신 것 같고요. 소영 씨 혹시 추가적인 힌트 가능할까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안면 윤곽 수술을 했는데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저는 점 뺀 적이 있는데 점을 빼는 것도 약간 그 뼈를 깎는 듯하는 강한 고통이 있더라고요. 저를 능가하는 청기 누설자가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와, 이럴 수가. 저는 세상에 저만 제가 네, 그런 줄 깜빡했어요, 알았거든요. 지금. 반갑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네. 저의 수제자로 저보다 뛰어난 청출어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마음이 넓으시네요. 예, 정답을 아시는 분 혹은 지금 포착하신 분 들으신 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오늘도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박소영 아나운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난주에 희생자를 많이 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먼저 MBC 뉴스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건물로 들어간 건 오전 10시 53분이었습니다. 안고 있던 흰 천에 쌓인 물건은 인화 물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치솟았습니다. 악에 맞춘 소리 들어가면 막 위층에서 그런 상태에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 제가 보기에도 누가 싸우나 하고 있었는데 불과 5분도 안 있어갖고. 불은 건물 2층 제일 안쪽 사무실에서 시작됐고 사망자도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불이 순식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도로 대피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너무 참혹한 네. 사건인데 이게 방화를 한 남성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소송에서 치고 억울하다고 해도 이렇게 방화를 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게 참 말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과는 전혀 무관했던 정말 무고한 분들이 6분, 또 이 용의자 포함하면 7명이나 희생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표디께 이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요청하겠습니다. 네, 사실 소방서에서도 바로 출동을 하셔서 20분 만에 네. 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분이 희생됐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네. 때는 이것보다 인원이 적었었는데 예,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 사건 내용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꼭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무렵이었는데요. 네, 대구지방법원 바로 옆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불은 2층 가장 구석에 있던 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203호에서만 남성 5명,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베란다로 또 옥상으로 탈출했는데요. 예,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이 건물의 CCTV를 확인했더니 불이 나기 직전인 10시 53분 50대 남성이 건물로 들어섰는데 흰 천에 쌓인 물건을 안고 있었고 예. 또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방화 참사 용의자는 숨졌는데요. 이 용의자는 그동안 수차례 방화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늦은 밤에 술에 취해서 신호를 두고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했고 또 협박할 때는 실제로 차에 실려있는 신호의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분노 범죄입니다. 이 분노 범죄라면 분노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 네, 뭐 이 거군요. 사건 여러 가지 뭐 소송 관련된 것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본질은 분노거든요. 분노라는 것이 원래는 과거에 우리가 원시 시대에서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체 방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험 상황 또는 복잡한 상황 네. 여기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떤 불편함을 네. 일으킵니다. 신체 내에서. 그럼 여기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위험의 원인인 상대를 공격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자기 보호 기능인데 약간 그 흥분 상태가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막 좀 몸에 그 내포도 빨라지고 아드레날린 그렇지 않나요? 분비되고 심장 박동 빨라지고 혈압 혈류 속도 빨라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어떤 분노 감정에 의존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 와서는 이 분노는 관리의 대상이고 조절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분노 조절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커다랗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분노가 투자금에 관련된 민사 소송의 결과 때문에 촉발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좀 큰 문제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지 사실 아무 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을 분노로 잡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요. 유사한 네. 형태의 범행이 거절당했다는 이유,
네. 이성으로부터 지난주에 혹은 저희가 얘기 나눴었던. 네. 네. 뭐 또는 자신이 어떤 응시를 한 네. 시험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자기가 판단했다라든지 아,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사건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뭐 네. 소송의 문제, 돈의 문제 이렇게 해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은 범인의 내면에 있어요. 네. 이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네. 쪽에서 다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뭐 열악한 상황, 열등한 상황, 네. 원치 않는 결과, 그러면 분노 감정이 일어날 테고 네. 섬협이라고 전전두엽 밑에 있는 대뇌 기관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극이 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네. 그러면 그때 온몸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아. 불편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럴 때 대개의 경우는 이걸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제대로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저지르거나 네.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하거나 아. 때로는 이렇게 불을 질렀을 때 그것이 해소되는 느낌을 느끼게 되면 불이라는 것에 계속 의존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 아무리 분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이나 뭐 그런 것과는 다르게 불을 지르는 방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비롯된 건지. 되게 이제 이런 형태의 사건이 물론 때로 방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방법, 뭐 총기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흉기, 칼 같은 걸 사용할 네. 때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이 범인들의 행동은요,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아. 증거인멸, 도주,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생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자기의 인격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크게 터뜨려내겠다. 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표출이 끝이로군요. 네. 그들에게는 그럼 이 행동들이 큰 차이가 없는 그냥 내 분노만 좀 삭힐 수 있는 비슷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겠네요. 사귄다는 생각을 하질 않죠. 사귀는 법을 모르고요. 그것을 이제 터트려내고 네. 이 분노의 원인을 밖에 두니까 주로 외적 귀인이라고 심리학적으로 부르는 거죠. 이건 잘못됐는데 그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억울해진 거야. 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이런 이제 인지의 메커니즘이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존재의 의의, 나라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의 존재가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면 나란 존재는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어떻게 터뜨릴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강한,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서 자상의 흔적, 그러니까 칼에 찔린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도 막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걸까요?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슨 돈을 더 얻어낸다든지 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네. 어떠한 합리적인 목적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 그것도 전혀 이유가 없는 대상이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네. 아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예. 이유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방어를 하겠어 혹은 뭐 방어를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네. 뭐 재료도 준비를 하고 네. 이런 경우는 좀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예, 그렇죠. 이 경우는 뭐 용의자가 숨겼기 때문에 뭐 처벌을 더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비 준비가 있다 그러면 네. 이 계획된 방어로서 더 높은 벌을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과거 2003년 2월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네. 김대한 그 범인은 자기는 안 죽었어요. 네, 현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은 조금 화상 입었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범인이 밝혀졌는데 그 경우에 역시 미리 그 인화 물질을 구입한 것
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한 것, 이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됐죠. 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결국은 형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사건 범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아마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지르고 나서 입구 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살아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대한처럼.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가장 무거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했겠죠. 계획성이라는 부분, 고의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가벌 요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분노에서 비롯된 범죄라고는 하셨지만 네. 이 내용도 조금 궁금한 게 그동안 사실 이제 재판부나 검찰을 상대로 한 범행은 좀 있었어요. 예.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었고 판사 대상 범죄죠. 그거.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범행 목표로 삼았던 범죄였잖아요. 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상대방 변호사인데 네네. 네.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변호사가 잘못해서 예. 내가 졌어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변호를 못했어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변호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만나본 여러 변호사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뭐 경찰관 출신 또는 그냥 변호사부터 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네. 혹은 법조인이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여러 행동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상대방 변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복범죄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건 처음 봤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까지라면 열심히 잘한다는 이유, 승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열심히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보복까지 당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냐. 그런 공포와 불안까지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법조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과 원인은 범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 원래 원한을 품은 대상은 다른 사람인데 네. 실제로 공격하는 대상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저 뉴스 보니까 그거 있던데요. 네. 막상 그 사건을 변호했던 상대방 변호사는 또 그 포항에 순간에는 가 있었어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네.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범행 자체의 본질이 합리적인 이유로 특정인에게 그런 범행을 보복할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알지만 알고 싶지 않죠. 그래서 탓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범행을 하려다 보면 해당되는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혹은 전혀 관련이 없어도 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럴 수 이들 있겠네요.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미국에서 보시는 여러 총기 난사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사건들이 특히 그랬던 거.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우봉곤 순경 경남 의령에서 발생했던 사건 유사한 형태의 이제 매스 머더라고 하거든요. 다중 살인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와 원인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희생자들 역시 전혀 김대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원한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숭례문 방화 참사 사람이 아니라 국보 1호이긴 했지만 네. 그거 역시 숭례문이 무슨 이 최종기라는 범인에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그 내면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이 사람도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 소송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터뜨려야 될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적으로 삼게 된 거죠. 그 상징인 숭례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네. 승소했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분노 범죄가 정말 목적을 없이 이렇게 막 자꾸 생긴다면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네. 위험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위험살. 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을까요? 우선은요. 네. 우선은 이제 변호사분들 이번 사건에서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도 그 요청을 하셨던데 국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뭐 네. 예방 보호책을 말씀하시던데 그건 좀 어렵고요. 공무원도 아니시고 또는 응급 의사도 아니고요. 네. 스스로가 조금 변호사 사무실에 접근을 아무나 못하도록 설계를 하시고 그런 표준 설계안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개인 변호사실은 그런 여력이 네. 안 되니까 변호사회에서 지원해 주시거나 우선은 그런 노력. 다른 모든 직역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면사무소 네. 2018년이었죠.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엽총 난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역시 유사합니다.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늘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사회로 가는 원인은 사실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이죠. 네. 한순간에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이 사람처럼 주변에서 좀 저 사람 분노가 많아 화를 자꾸 내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 같아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정신보건 시스템 확충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 사회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하려면 그렇게 원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더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분노범죄 대응책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추리 퀴즈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보다 분노 다스리는 걸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훈련도 좀 하고요. 근데 어릴 때 우리는 무조건 화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너무 그래서 참으면 우라병 생기죠. 네. 자기에게 안 좋고요. 잘못 터뜨리면 남에게 해롭고요. 네. 적절하게 푸는 방법을 배우겠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1교시에 내드린 추리 퀴즈의 문제와 정답 박소영 아나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의 갈대밭에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시신이 발견됩니다. 주변에 버려진 옷가지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마땅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시신의 정체를 밝힐 핵심 단서가 백골 시신의 얼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시신에서 무엇을 보고 단서로 삼았는지 보기를 드리고 정답까지 제가 드렸었는데요. 1번은 성형수술 자백을 자국, 하시는군요. 2번 베개 자국, 3번 점뺀 자국 중에 정답은 1번 성형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곽 수술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서 턱뼈를 안면 약간 윤곽 수술. 깎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군요. 네. 네, 사실 그 박소영 아나운서가 너무 친절하게 또 정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면 윤곽 수술의 그 어떤 흔적,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사실 과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수사 기법의 향상으로 네. 많이 이제 좀 향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특히 완전 범죄는 없다. 아무리 어떤 형태로 증거인멸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시신이 없어진 사건에서도 네. 아주 작은 혈흔을 현장에서 찾아내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네.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백골 상태에서 뭐 발견할 것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 예전에 추리 소설 보면 이제 그 치과 기록으로 찾는다는 얘기가 본 거. 맞아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건 문신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백골이었을 때는 좀 찾기 힘든가요? 흔적을? 피부에 남으니까 백골이 되면 없어지죠.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문신을 할 때 뼈까지 건드리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백골 상태의 시신을 보고 이 사건이 혹시 언제 일어났는지 사망 시점을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차 범위를 넣은 대략적인 기간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번 유병언 사건에서 마늘밭에서 발견된 그 시신의 부패 정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시기, 강수량, 습도, 온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그 편차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백골 상태이면 뭐 몇 개월이 지났고 또는 뭐 그 밀랍화라고 하거든요. 비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가 지났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몇 개월까지 이런 부분들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법 건충학에서 파리에 알이 있는지 유충이 있는지 애벌레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지나간 있었죠. 시간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셨네요. 네. 발표해 주시죠. 네, 0777번님 1번 성형수술 자국이요. 사람은 가도 성형은 남는 거네요. 네. 아, 오래 남는군요. 네. 네, 6888번님 정답 1번. 매일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7살 아들이 표디의 팬이랍니다. 와, 멋진 아드님이네요. 똑똑해지겠어요. 멋집니다. 그리고 4182번님 라디오 듣다가 힌트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정답 보냅니다. 정답은 성형수술 자국. 네, 1353님은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는 박소영 아나운서의 힌트가 역대급이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대박 청기누설 사고를 치신 박수영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의 간판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